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이다, 또 무리한 바보짓이다, 당내에서 온갖 조수와 비유가 난무합니다. 첫 TV 토론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함께 잠시 뒤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24톤 탱크로리 전도 사고, 그리고 잔여 행세를 하며 44억 원을 갈취한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까지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뉴스큐 오늘도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원총회 하루 만에 의결했습니다. 네, 당내에선 절차 등을 두고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최고위에서 전국위 소집 안건이 의결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절차에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착수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당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하고, 그 다음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 외에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게 당헌당규를 수정하는 안을 전국위 의결을 받아서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위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조금 전 YTN 더 뉴스에 출연해서 상임 전국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리 당내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고 갈등 구조에 쌓이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또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재진과 만나서 비대위원장 추천과 관련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 그룹별로 잘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계속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반지의 제왕이 계속 화두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결정 직후 SNS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에 나섰다면서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은 계속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인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을 향해 위장 사퇴쇼라고 쏘아붙이는 등 당내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장 사퇴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 비대위를 꾸리는 게 상식적 해결책인데 꼼수로 돌파하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죠. 네, 당권 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오후 5시 50분 첫 TV 토론에 참석합니다. 당의 혁신 방안과 지방선거, 대선 책임론 등을 두고 97 주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맹공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강원, 대구, 경북 온라인 투표로 본격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이를 앞두고 후보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뿐 아니라 경찰국 출범 과정 하나하나 짚을 거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내홍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당이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나 조기 전당대회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뜻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면서 당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데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법사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세무조사 무마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조직인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인데 이 장관은 경찰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감개가 무량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감개무량하다고 했고, 자 그렇다면 경찰국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경찰국 업무도 개시됩니다. 경찰국은 쉽게 말해 행안부의 경찰 업무 전담 조직, 경찰 지휘 조직입니다. 역대 정부가 해왔던 비공식적인 통제가 아닌 법률로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일선 경찰 반발이 상당했지만 이상민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부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오늘 오전 경찰국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이 장관은 경찰국이 모든 난관을 뚫고 이렇게 출범하게도 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에게 국민이 실망하지 않고 14만 명의 경찰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장관도 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겪고서 오늘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이 경찰국에는 입직 경로는 없고 우리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장관의 치안 업무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장관 책무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초대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도 오늘 아침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비경찰대 출신이자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비관부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구성원 15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 지원과장 1명입니다. 인선과 관련해 경찰대 배제 아니냐는 질의에 이 장관은 핵심 역할인 과장 3자리 중 1자리가 경찰대 출신이라며 이 과장과 과원 1명의 비중은 다르다. 숫자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아는 채 출범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불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이 관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 들으신 대로 당내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 욕 당원 플랫폼을 둘러싼 설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기 전에 저랑 이제 더 뉴스 서병수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비상 상황 규정한 이후 좀 수습 작업이 겉으로 볼 때는 좀 빠르게 속도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죠. 네. 열려서 물론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 정족수를 충족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최고위원 정원이 9명입니다. 네. 그런데 2명 물러난 것으로 인정을 해서 7명 중에 과반이 돼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권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국위원회는 굉장히 전당대회 다음 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최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에 앞서서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는 게 맞냐, 그리고 당이 비상 상황이로 보느냐, 이 부분을 또 결정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돼야 됩니다. 그 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네. 5일에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까지는 공고가 사흘이 최소한 필요한데 네. 전국위원회가 열리려면은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까 그 최고위원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그 안에 보면은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라고 이제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뭐 절대 반지에 대한 탐욕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원은 9명인데 네. 그중에 김재원 전 최고가 일찌감치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가 수리돼서 정원이 7명으로 됐다는 거죠. 네.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경우도 최고위원은 물러나겠다는 말은 했지만은 일단 사퇴 서류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7명이 지금 정수고 이 중에 이준석계인 정미경 최고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지만은 네.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최고위원회를 오늘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소집권이 처리가 되고 비대위 체제 개편은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이 자체로도 이번 어떤 논란,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게 지금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위장 사퇴 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인규 전 대변인도 꼼수다, 꼼수 비대위 명분도 실리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당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윤현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부탁해서 참석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반지의 제왕의 언데드가 다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사퇴를 했다고 선언한 사람이 오늘 다시 회의에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네.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현진 또 윤영석 최고위원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좀 참석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당 우사를 위해서 참석했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오가는 말도 언데드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더니 좀 되살아난 시체 이런 네,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이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반지의 제왕 보면은 나주굴이라는 9명의 어떻게 네. 보면 흑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데드였죠.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 하니까 서병수 의원이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 또 궁금해질 정도인데 사실 어제부터 서병수 의원의 어떤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과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잠깐 또 서병수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추 의원님 해설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비대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잘못을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의총 직전에 서병수 의원 입장은 전국의 소집에 좀 부정적이었던 그렇습니다. 시각이었는데 의총 끝나고 조금 톤이 달라졌고 오늘 YTN 인터뷰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은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대위의 성격도 지금 논란의 하나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저격도 있었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서병수 의원 경우에는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 서병수의 역할을 구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전국위 의장으로서 이 안건이 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도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개편이 되더라도 네. 이것은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11월이라도 9월, 10월, 11월이라도 빨리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전국위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직무대행 그만뒀습니다만 원내대표까지 지금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까지는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했지만은 네네네. 법적으로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마지막 역할은 그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네.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행사를 하고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까지는 역할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서병수 의장은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지금 당이 이렇게 내용을 안고 있는 것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권 직무대행의 휴대폰이 유출된 것 말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당내에선 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비대위의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데 잠깐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지도체제, 이 리더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아니 비정상적 사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그 비대위는 빠른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비대위를 찬성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이 대표의 그런 권리를 봉쇄하고 정치를 축출하는 쪽으로 되면은 그건 이 대표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조금 요약해보면 조혜진 의원은 비대위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복귀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은 빠른 조기 전대를 준비할 형태의 비대위가 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 될 때 그 직전 상황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기 당권 도전에 염두를 두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가 된다. 차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준비 작업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측입니다. 그래서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빨리 열리면 좋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그 반대되는 조혜진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가 들어서는 걸 인식을 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1월 8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 그래서 6월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내년 6월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또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 정기국회 중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네. 내년 1월 정도에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아직 비대위가 관리형이 될지 혁신형이 될지 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을 언제로 될지 이것은 비대위가 출범해서 네. 그때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비대위 전환 여부가 또 무엇과고 맞물려 있냐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택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 이후 복귀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 좀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신청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선택하기 어려울 건데 그래서 흔히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아니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은 복귀 가능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판단 때문에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전국위원회가 열리면은 비대위 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직무대행에게도 이렇게 주도록 법이 당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 대표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이준석 대표가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 지금 걸려 있는 문제, 그 어떻게 보면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로 이렇게 결론이 내릴 경우, 검찰 기소는 혹시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생명의 위기다. 그것만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보면은 기소가 되는 순간 부정부패 문제로 그 기소가 되는 순간 당직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원권 정지와 또 다른 그런 그 대표 권한 자격 자체가 정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만큼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홍준표 시장도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총사퇴가 상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 혼란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감을 갖고 있는 발언입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 말로는 이제 원칙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의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접근 방법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필요한 것도 정치적 해결 방법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당복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당의 어떤 내용 때문에 민주당 소식이 조금 뒤로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잠시 뒤 한 1시간여 뒤에 이제 첫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새 후보는 각각 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예, 오늘부터 TV 토론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 TV 토론과 또 순회 경선을 들여서는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대명이라는 분위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단 발언 실수, 발언 논란 이런 것들로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가급적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들에 대해서 좀 몸을 낮추는 또 당원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안 빚는 그런 전략으로 부자 몸조심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마이웨이를 또 고집해왔던 그런 강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박용진밖에 없다. 그래서 방 이재명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계속 쓸 것 같고요. 반면
강원식 의원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본부장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그 날을 세울 수도 없는 네.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은 장점은 뭐냐면은 밑바닥에서부터 훑어온 그런 자신감들, 그리고 유일한 충청권 후보다라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주 네.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추 의원께서 이재명 의원의 최근 설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지적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 안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일 실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이걸 뭐 상대방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하면 거두절미하고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변명해요. 당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의원 측의 그런 해명이 늘 똑같아요.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측이 취지가 왜곡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은 의원들 공개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욕설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욕설이 따라 붙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꺼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남 탓, 언론 탓,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 그거는 정치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네. 그런 그 당 내 안팎의 비판들 그건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20%대를 기록하면서 고민이 깊었고 결국 이제 휴가도 휴양지가 아닌 그냥 전국 구상하겠다 정도로 지금 휴가도 이를테면 좀 반납하는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를 지내면은 뭐 청남대 구상이든 여름 휴가 구상이든 네.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8.15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구상이라든가 또 사면 이런 것에 더해서 또 하나가 당정청, 그러니까 당정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네. 개편 구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위기 순간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개각이라든가 이런 네. 걸 구상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여름 휴가 마치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에서 인사청문회 또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 대한 개편은 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실장을 바꿔야 된다, 뭐 정무수석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부터 좀 쇄신하겠다라고 네. 하는 고민들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대통령은 휴가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오늘도 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무속인 법사가 이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또 대선 때 한창 논란이 되었었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에 대해서 국민대가 8개월 만에 재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박성원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해온 국민대가 재조사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다. 하나하나 그 판단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논문입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보시는 것처럼 회원 유지라는 문구의 번역이 멤버 유지라고 기재돼 있어
부실 의혹이 제기됐죠. 국민대는 이 논문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는 미흡하지만 논문의 질이 연구 부정 행위 등 검증의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보도와 블로그, 김 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 콘텐츠의 사업 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지만 주석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총 4개 중에 3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1개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당시 논문 심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규정상 5년인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조사 불가능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검증 시효는 이미 2011년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 만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국민대의 결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 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이에 대해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검증 불가하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연구 부정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논문 유지가 개탄스럽다라는 말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대 결론으로 좀 이 논란은 논쟁이 끝나는 걸까요? 일단 저도 국민대위원회 그 자체 조사 결과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선뜻 존중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판적인 그 평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니까 그 국민대를 만든 분이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근데 그 신익희 선생이 만든 것이 또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대가 신익희 선생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현재 상황을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은 쉽게 대중의 마음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포함해서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좀 어떤 구상을 밝힐지 다시 한 번 더 추은호 해설위원과 그때 짚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11만 1천여 명으로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도 5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3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1,789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6만 7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 석 달 반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2배, 2주 전보다는 1.52배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1만 1,221명, 해외 유입이 568명인데 해외 유입은 엿새 만에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에 육박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명 나왔습니다. 또 전파력이 높은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2명 추가돼 누적 9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 모두 인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전남에 사는 50대는 지난달 23일 입국한 뒤 이튿날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 사는 30대는 입국 하루 전에 증세가 있다가 입국 날인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경증을 보이다가 재택 치료 뒤 격리 해제됐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가 우세종이 됐다고요?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0시 기준 BA.5 변이 검출률이 66.8%로 전주보다 10.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의 60.9%, 해외 유입의 79.4%가 BA.5 변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BA.5가 가진 면역 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증도가 더 높은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임상 증상은 오미크론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넷째 주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고 주간 위험들은 4주째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80세 이상에서 한 주 사이에 1.7배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넷째 주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발생률이 80세 이상에서 93.4명으로 나타나 전주의 55.6명보다 1.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발생률은 71.4명에서 107.4명으로, 70대 발생률은 65명에서 104.2명으로 각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이른바 숨은 확진자를 발견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링은 중단하면서 환자들은 증상이 나빠질 경우 스스로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서 진료받아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검사 비용이 5에서 한 6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었는데 오늘부터 이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의 검사 부담이 크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이곳은 문을 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다 지금은 다소 뜸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69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지난주 검사자가 3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5, 6만 원 수준이던 검사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검사자들이 부쩍 늘어난 거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감염이 의심돼도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검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금액이 막 몇만 원씩 하면은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낮춰져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받고.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요. 일선 의료기관마다 밀접 접촉자 기준을 다르게 판단해 검사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검사비 지원 대상을 무증상 밀접 접촉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사실상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이를 통해 연쇄 확산고리가 될 수 있는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 가운데 4차 접종 사전 예약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상태를 확인하던 전화 모니터링은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아프고 뻐근한 경우 등 증상이 나빠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직접 연락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심야 시간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에 연락해 신속히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예측을 하면서 7%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9월, 10월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데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깻잎과 양파, 상추 등 농산물은 너무 크게 올라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자주 먹는 양파, 그다음에 뭐 마늘, 파 이런 종류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서 살 때 살짝 부담이 되긴 하죠. 지난달에는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해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배추가 1년 전보다 72.7%나 올랐고 오이와 상추, 시금치 가격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전기가스 수도는 15.7% 올랐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유는 일제히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는 빵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석유류는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 올랐는데 생선회와 치킨, 보험 서비스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결과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6%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달 연속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7%대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가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 말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이달 안에 밥상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상승의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휘발유와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일정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를 보면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의 올해 상반기 휘발유 생산량은 총 8,421만 배럴로 지난해보다 9.1% 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휘발유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지자 정유사들이 휘발유 생산량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25가 김밥이나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서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명목으로 22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최근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소제조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조달하는데 GS25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매달 매입액의 0.5에서 1%씩을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68억 7,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GS 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에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 장려금을 정보 제공료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최대 4,800만 원을 냈습니다. GS25는 또 팔리지 않은 제품의 폐기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126억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납품업자들이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비를 적게 내면 거래를 끊겠다는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S 리테일이 올린 부당 이득은 모두 222억 원. 공정위는 GS25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편의점 업체는 GS25처럼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편의점 업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2년 연기되면서 7년 만에 개최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확장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to conduct its 7th nuclear test.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핵 위기가 고조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으며 세계적으로 핵 분쟁 측면에서 지금까진 운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hen crises with nuclear undertones are festering, from the Middle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and to many other factors around the world.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고 독일도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at means pushing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peninsula. 우리 정부 대표로 NPT 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대응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NPT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입장차 때문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일 핵전쟁의 승자는 없으며 그런 전쟁은 절대 시작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10차 NPT 평가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세계 공동체 모든 구성원을 위한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는 서방의 제재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스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노르트스트림 1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가스터빈에 고장이 발생했지만 서방의 제재 때문에 수리가 안 돼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И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внесены, искусственные сл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внесены теми самыми так называемыми санкциями,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езаконными. Эту ситуацию нужно расшивать, и здесь мало что может сделать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러시아 국영회사 가스프롬은 지난 6월 16일부터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40%까지 줄였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이 공급량마저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관 터빈 수리를 맡은 독일 지멘스사가 이를 다시 캐나다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캐나다 정부가 대로 제재를 이유로 터빈의 반환을 미루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해당 터빈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터빈은 독일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터빈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라며 가스 공급 감축은 러시아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가스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우 2분기 GDP가 0% 성장을 하는 등 유럽 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여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일명 하이마스와 155mm 포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9.12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지난달 30일 드론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주도한 공급 당시 그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탈레반 고위 지도자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재감염 와중에도 직접 나와 알자와히리 제거 사실을 밝히며 테러와의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결의를 보였습니다. Tha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where you hide, if you are a threat to our people, the United States will find you and take you out. 1951년 이집트 출생의 알자와히리는 빈 라덴과 함께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알카에다 조직책으로 1998년부터 빈 라덴의 2인자로 지내다 2011년 빈 라덴 사망 뒤 후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2000년 예멘 아덴항에서 17명의 미국 수병이 숨진 미국 구축함 코로 피격 사건과 무려 224명이 숨지고 4,500여 명이 다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동시 폭파 사건의 배우로도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미 연방수사국은 알자와히리를 최우선 수배 대상에 올려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알자와히리는 때론 숨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난 4월 동영상을 통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알자와히리 제거를 통해 아프간 철수 11개월 만에 대테러에서 중요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도 이번 작전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속에 강행되는 것이어서 미중 간의 군사적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 소식 베이징 특파원 마치고 돌아온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에는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미중 정상 간의 험악한 대화를 소개하고 보도를 했는데, 자,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에 타이완에 도착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맞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제가 본 건 이제 타이완 매체들인데요. 타이완 매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1시 20분입니다. 한 6시간 반 정도 뒤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공군 수송기가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또 숙소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다. 혹은 메리어트 호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보도는 사실 팩트를 알지 못하면 보도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빈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호텔 숙박 정보라든지 항공기 이착륙 정보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굉장히 그 정확한 그런 보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보안상 미국이 발표를 하지 않고 또 어떤 급 사정 변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었는데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쯤에 도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밤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8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날 거다. 타이베이 시내 총통부를 아마 찾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거냐도 관심인데 뭐 예상컨대 그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가치 동맹. 미국과 타이완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경제 안보지 않습니까? TSMC로 대변되는 그 반도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히 지지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밝힐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타이완 입법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도 찾아갈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뭐 하원 의장 자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 또 할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타이완 관계법을 지키겠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일정 맞추면 아마 내일 오전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아마 오후쯤 우리나라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승인된 국제부 기사를 보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당일치기로 방문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1박을 하게 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말레이시아 소식 잘 전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사실 그러니까 하루를 방문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짧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 남았다 그러는데 그 정도만 방문하는 거 아닌가 이 일정대로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취합된 보도와 정보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게 방문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타이완도.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반발을 거세게 하니까 그랬는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타이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강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미국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11월 중간 선거 여기서 하원 선거에서 지면 혹은 선거에서 지면 사실 바이든 정부의 힘은 뭐 절반 이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멘탈리티랄까요? 그 지향성 이런 게 굉장히 뚝심 있다면 뚝심 있고 고집스럽다면 고집스러운데 82살의 고령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막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반발이 워낙 거셌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그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타이완에 들어갈 때 어떤 문제들은 없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동선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그 수송기 그 VIP가 탄 수송기가 쭉 오다가 타이완 동쪽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타이베이가 이제 타이완 북쪽 끝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 비행 경로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타이완이랄 때 그 타자 쓰여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상의 적색선은 가상의 이제 행로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다가 타이완의 이렇게 타라는 글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되면은
중국군이 사실은 이제 그 타이완 주변을 얼마든지 공해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접근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먼 항로, 먼 비행 경로를 이동할 때는 미군 전투기들이 저는 그 호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투기들이 만약에 호위를 한다면 타이완 근처의 방공식별 구역까지는 미군이 호위를 하고 그 이내에 들어서면 아마 이제 타이완 공군이 이걸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이제 송산공항에 가는 방법이 있고 영공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공군이 호위하고 타이완 공군에게 인계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완 기사를 보니까 타이완도 오늘부터 그 타이완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 들어오는 쪽에 전투기 8대를 추가 아까 말씀하신 타 쪽 그 네, 말씀이신 그쪽입니다. 것 같아요. 네. 그쪽입니다. 하고 4일 정오까지 그러니까 예상대로라면 이제 펠로시 의장이 출국을 한 이후 그 다음 날까지 이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공 근처까지 미군 전투기가 접근했다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네. 타이완 영공에는 미군 전투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전투기를 타이완 영공으로 보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 군용기도 타이완의 그 방공식별 구역까지만 들어가거든요. 영공을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타이완 입장에서는 침범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상대국의 어떤 뭐 동맹국 관계일 수는 있지만 중국이 볼 때 이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주변에 중국의 군용기들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례가. 다만 수송기를 좀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접근해서 인계를 해주고 밖에서 또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하고 정찰하는 것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경로나 경호상의 어떤 지금 분석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혹시 중국 전투기들이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의 그 타이완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매체에서 그 관변 매체 혹은 국수주의적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요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촉각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군은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들어오면 확실히 추적을 하고 이 비행 경로를 분명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숨어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응 비행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추적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공군 그 조종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우리 독도 부근에 이제 러시아 폭격기나 중국 군용기들이 이렇게 카디즈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대응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경고로 무전을 해서 경고를 합니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플레러라는 거 있죠. 빛 발사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거기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일부 매체들이 과격하게 뭐 요격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미중 어떤 신경전 속에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놓고 강성훈 기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 쪽, 하늘 쪽은 그렇고요. 자, 그럼 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 타이완 남동부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싱가포르를 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타이완 남쪽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타이완 자유시보라는 매체를 보니까요. 레이건호가
바시 해협 동쪽 해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시 해협은 타이완 남쪽과 필리핀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예. 그쪽의 동쪽에 있다. 그 뜻은 타이완 남동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예측 보도가 맞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중국해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타이완 바로 아래쪽까지 지금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 있는 겁니다. 또 미군이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도 함정을 여러 척을 배치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펠로시 의장이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직접 펠로시 의장에게 타이완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군사적 어떤 위험성, 네. 그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군의 대비 태세 이런 걸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이 지금 여기 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국방부 아래 또 미군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는데요. 네. 이 펠로시 일행이 탄 그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중간 급유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약간의 브리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소속의 이제 7함대, 일본에 있는 7함대 그리고 이쪽을 담당하는 7함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군의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의 전투기, 젠 전투기가 있고 조기 경보기 여러 대가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 타이완과 중국의 사이의 바다, 타이완 해협이죠. 타이완 해협에 중간선이 있습니다. 가상의 중간선이 NLL처럼 있는데 그쪽에 바짝 붙어서 비행을 했다. 이런 이제 로이터 통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들이 그 말하자면 그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중간선 보통 넘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바짝 접근해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 군함들도 역시 중간선에 근접해서 저기 항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보도는 이제 타이완의 남서쪽 그쪽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자주 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쪽으로 오늘도 전투기 넉 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중국의 군용기들이 아마 대부분 전투기일 거고요. 전투기 넉 대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또 중국의 정찰 함정이 타이완 동부 쪽에서 일본 쪽으로 항해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낮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중국군 동부전구, 이 타이완 담당하는 이제 중국군 그 담당 부대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동남북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데인데 오늘은 이제 진지에서 명령만 기다린다 이런 이제 한자를 자기네들 그 SNS 공식 계정에 올려서 단호한 어떤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뭐 대충 보면 타이완 동서남북 그 주변을 돌면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성훈 기자는 여기 스튜디오에 계셔서 못 보셨겠습니다만 조금 전 국제부 승인된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냐면은 펠로시 방문 앞두고 타이완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는 어떤 타이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앞서 이렇게 보면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 보이고 굉장히 민감해 보이거든요. 자, 끝으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충돌로 빚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6월 12일 날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과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타이완에 대해서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서로 어떤 가드레일 우리가 어느 선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충돌 같은 것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 비행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예상할 수 없는 대응이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악화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하는데 그런 우발 충돌 가능성이 좀 걱정되는 거죠. 네. 펠로시 의장이 이제 계획대로라면 타이완 방문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거든요. 또 관련 소식은 추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웅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사고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시에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무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네, 탱크로리가 고속도로 갓길을 포함해 3개 차로를 모두 막아서면서 4시간 반 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청취재본부입니다. 자, 그럼 사고 처리는 몇 시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차량 통행은 오후 2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탱크로리는 진행 방향 오른쪽 가드레일과 부딪혀 방향을 급하게 틀다가 그대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1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탱크로리가 1, 2차로와 갓길까지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탱크로리 운전자 20대 남성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까지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천안 방향인 상행선 통행은 아예 통제됐고 하행선도 한 개 차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통제 구간은 사고 지점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4km 구간에 달했습니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긴 시간 갇히면서 생수 지원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고 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던 논산 분기점 인근에 있는 차부터 고속도로 순찰대 안내에 따라 역주행해 현장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논산 분기점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우회하도록 안내하면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 6, 7km 구간도 오랜 시간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가 난 탱크로리에는 플라스틱 원료가 실려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순찰대는 원료 일부가 밖으로 유출됐지만 위험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또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차를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엔진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한진포구에 정박해 있던 1.5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선주인 7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주변 어선들로 불이 옮겨붙어 모두 4척이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제리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고급 자전거만 40대, 무려 4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영남 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수사를 피하려 훔친 자전거를 타고 50km 넘게 이동한 뒤 미리 세워둔 렌터카에 싣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서울대 교수가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400m가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저지를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전교조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교원과 학부모 단체 37곳은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오는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반대 사명도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약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 용산 집무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면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학제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이죠. 5살 여아가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A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양 가족이 쓴 글만으론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불과 1년 만에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준이가 여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안마해준다며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말 구속됐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성폭력이 발생한 데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조차 엉망으로 이루어졌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군 인권센터 발표 직후 사과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런 걸 메신저 피싱이라고 부르는데 자녀인 척하며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자막처럼 엄마 나 액정 깨졌어 이런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44억 원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꽤 알려진 수법이지만 피해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여성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돈을 뽑는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듯 한참을 두리번거리는 여성. 또 다른 카드로 재빨리 돈을 뽑은 뒤 현금을 챙겨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접근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입니다. 이들이 주로 노린 건 자녀의 급한 연락에 응하기 쉬운 부모들이었습니다. 자녀인 척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를 보내 수리비 청구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깔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SNS로 친분을 쌓아 음란 영상통화를 한 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음란 통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은 조직 규모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업주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뜯어낸 돈만 44억 5천만 원, 피해자 규모만 538명에 달합니다. 가령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요청하시는 걸로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피싱 조직원 129명을 붙잡아 혐의가 중한 35명을 구속한 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주택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제1차 공급 물량만 11개 단지 489세대에 달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일부 단지는 서류 심사 경쟁률만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차 공급 서류 심사 대상자가 공식 발표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그런데 발표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명단이란 제목의 글에는 황당하게도 실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서 표 양식이나 폰트나 배경 색깔까지 전부 다 같은 문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출된 게 맞구나.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분야 대상자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었는데 몇 시간 뒤 SH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글 작성자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또 다른 SH 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같은 파일이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SH 내부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공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엔 청약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탈락 사실을 미리 알게 돼 허탈한 마음은 둘째치고 공공기관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지 몰랐단 겁니다. 경쟁률이 200대 1, 많게는 500대 1까지 넘어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좀 허무했었어요. 뭐를 진행하던 의심이 들더라고요. SH공사 측은 글 작성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한 거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망 보안이 수시로 손쉽게 뚫린 데다 SH 측은 항의를 받기 전엔 유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익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세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11억에서 11억 5천 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많아야 8억대 중반 정도. 중장기를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에 이것만 살고 가자고 하는 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2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주택에서는 전세 보증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어떤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홍수로 피해가 큰 미국 켄터키주의 물에 잠긴 집에서 98세 할머니와 가족들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로 켄터키주에서만 30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수백 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자가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는 98세 할머니와 남성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 남성은 위험에 처한 할머니와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함께 홍수 속을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할머니의 손녀는 가족은 무사하며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켄터키주의 다른 많은 가족들은 홍수에 희생됐습니다. We can now confirm that we have lost 30 Kentuckians to this flooding, and that's going to grow. We know about additional bodies beyond these 30 confirmed. 이번 홍수는 지난주 목요일 켄터키주 동부, 웨스트 버지니아주 남부, 버지니아주 서부에서 48시간 만에 200에서 270mm의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느리게 움직이는 소나기와 뇌우가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삼성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던 허파고 허삼영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스타 유격수 박진만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롯데전. 믿었던 마무리 오승환이 또 구원에 실패합니다. 이 경기 뒤 허삼영 감독은 구단의 사퇴 뜻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드린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지 3년, 선수로 삼성과 인연을 맺은 지 32년 만의 이별입니다. 전력분석팀장 출신답게 데이터 야구를 기반으로 삼성을 승률 2위, 6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끌었습니다. 6년간 기다려주신 팬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후회 없이 팬들에게 좋은 야구를 선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줄부상과 주축 선수들의 부진으로 창단 이래 첫 13연패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 특히 이제 많이 성적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원칙이 강하고 또 자존심이 강한 그 허 감독이 굉장히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은 국민 유격수 박진만 2군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적 부진과 사령탑 사퇴로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9위 삼성은 6위 두산을 만나 반등을 노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사직야구장 앞에서 구단에 항의하는 2차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팬들은 플래카드와 전광판을 통해 신동빈 구단주에게 성민규 단장과 서튼 감독이 비상식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14살 탁구 유망주 유예린이 여중부 탁구 2관왕을 석권했습니다. 탁구 레전드 유남규 감독의 딸인 유예린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통령기 대회 단식 결승에서 한 학년 위인 이승은을 3대2로 눌렀고 복식에서도 동료 김은서와 정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은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습도를 끌어올려 종일 흩어지긴 했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대구 3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